자, 지금부터 허생전 작품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허생전은 실학가 박지원의 작품으로 우리가 중학생 때도 한번 다뤄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네. 자, 우선 소설이기 때문에 소설의 3요소부터 분석하고 갈게요. 자, 소설의 3요소는 주제, 문체, 구성이었습니다. 일단 그 중에서 주제를 살펴보자면 실학가인 박지원은 같은 사대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배층인 사대부의 무능과 허위의식을 비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박지원이라는 인물은 북학론의 대가로서 이제 우리 조선이 청나라를 오랑캐로만 볼 게 아니라 청나라를 좀 본보기로 해서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해야 우리나라를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 사람인데, 그렇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의견이 당연히 조정에서는 받아들이지가 못했죠. 그래서 그런 지배층인 사대부의 무능과 허위의식을 비판하는 소설을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비판하는 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라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자, 새로운 삶에 대한 각성과 실천을 촉구하는 소설입니다. 자, 문체에서는 크게 특징적인 부분은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구성에서 인물 사건 배경을 살펴보면 인물 관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판서 이렇게 해놓은 내용은 빨리빨리 지나갈 건데 필기가 필요한 부분들은 일시정지 해놓고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딱 봤더니 어때요? 허생은 무능력한 인물입니다. 왜냐면 집안에 돈이 없어서 아내가 생계 유지를 하고 있음에도 본인은 글 읽기에 열중하는 인물이거든요. 굉장히 실용적이지도 않고 관념적,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들을 계속 그냥 머릿속으로만 하려고 해. 아내는 당장에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걸 추구하는 지금 딱 박지원의 그런 실학가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인물이고, 이러한 허생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생이 집을 나가게 되죠. 허생은 집을 나가서 변씨라는 인물에게 돈을 빌리게 되는데, 이 변씨는 한양에서 제일 가는 부자고,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 이 변씨는 신흥 상인 계층, 즉 평민 중에 새롭게 등장한, 그럼 허생은 뭐겠어요? 당연히 몰락한 양반 계층이 되겠죠. 허생은 이 변씨에게 아주 큰 돈을 빌립니다. 그래서 허생은 이제 사건 부분에서 다루겠지만 뭔가 상행위를 통하여 과일을 사재기하고 말총을 사재기해서 어떤 조선의 경제 구조를 비판을 하고 자신의 진짜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빈 섬에 가보기도 하고 여러 일련의 사건을 거칩니다. 그래서 변씨에게 돈을 갚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변씨에게 뭔가 자신이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나서 변씨는 허생이 비범한 인물이다, 평범한 범인은 아니다 라는 걸 이제 깨닫고 뭔가 이완대장이라는 사람에게 이 나라를 이끌 만한 사람으로 허생을 추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완대장과 허생이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갈등을 겪게 되죠. 자, 일단 이완대장은 어떤 사람이냐? 작가의 비판하는 대상, 즉 무능하고 허례허식에 빠진 사람이죠. 즉 사대부, 지배층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완 대장은 실제적으로 말로는 지금 이 나라는 새로운 인재가 필요하고 어찌저찌 해서 뭔가 허생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와놓고서 허생이 뭔가 급진적이지만 어찌됐든 실리적인 정책을 제시를 하니 그건 못해요 라고 말하는 인물이죠. 자, 이제 그래서 전체 줄거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아내의 질책으로 허생은 집을 나갑니다. 이렇게 되고 사재기를 통해서 뭔가 상행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샀던 것이 과일과 말총이고 이 과일과 말총을 사재기를 해서 양반들이 살 수 없었던 그걸 보여줌으로써 뭔가 그 당시 예법, 그놈의 허례허식에 취해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빈 섬에서 이상국을 건설하려는 시험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실패로 끝나요. 왜냐하면 빈섬이 너무 작았기 때문인데요.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이 너무 작았다라는 이유를 굳이 이제 작가가 언급하는 이유는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작았고 그 속에서 뭔가 경제 구조가 취약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이제 한 번 더 읊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완대장이 등장하고 그에게 시사삼책이라는 정책을 3개를 알려주는데 이완대장은 거절합니다. 그래서 질책하죠. 그러고 나서 이완대장이 다시 이제 찾아갔는데 종적을 감추는 어떤 결말이 완성되지 않고 미완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배경에서 일단 중요하게 다뤄볼 점은 이때의 시대적 배경 특징이에요. 취약한 경제구조 때문에 유통이 좋지 않았어요. 유통이 좋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유통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내가 우리 집 앞에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원하는 걸 갖고 싶었는데 그게 다 팔렸대. 근데 그러면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 왜? 옆에 가면 또 있어. 옆에 편의점 가도 있고 저기 뒤에 큰 마트 가도 있고 그리고 정 안 되면 인터넷으로 시키면 돼. 하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 그러니까 허생이 사재기 해버리니까 어때? 그냥 다 못 사게 되는 유통구조가 취약했다. 즉 교통이동도 편리하지 않았고 그다음 신분질서가 동요하는 사회였어요. 신흥상인계층이 이제 등장했고요. 몰락한 양반. 신흥상인계층이 누구였어요? 변씨 그리고 몰락한 양반이 바로 허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실학사상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작가 박지원 실학가는 우리에게 실리적이고 실용적인 걸 추구해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면서 북학론이 대두하던 시대적 배경이었다는 것. 북학론은 어떤 건가? 청의 문물을 배우자. 그럼 북본론은 뭐야? 청을 치자. 이렇게 두 개의 의견이 나눠져서 계속 갈등을 빚었었던 겁니다. 조선시대 때. 자, 시간적 배경 조선 효종 때, 그 다음에 공간적 배경은 국내 국외인데 옛날에 이제 고전 소설 같은 경우는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배경으로 한다는 점은 하나의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굉장히 많이 이동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학습활동 1번에서 한 번 더 다룰게요. 특히 이제 국외 장기도 그 부분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체크하세요. 넘어가겠습니다. 혹시나 뭐 캡처해서 쓸 거나 뭐 그럴 거면 캡처하세요. 네, 넘어갈게요. 자, 허생이 하는 이러한 상행위의 의미는 어떤 것이 있었냐? 사재기 한 걸 의미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순식간에 머리만 잘 썼다면. 근데 허생은 그렇게 번 돈을 다 자기가 갖지 않고 변씨에게 줘버리죠. 그리고 변씨에게 나에게 최소의 먹을 것이나 이런 것만 줘라. 네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허생은 사실상 이익을 추구하려고 상행위를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허생은 물론 무능한 사대부들을 비판하기는 했지만 유교적 사상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유교적 사상을 지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는 건 아니고 유교적 사상이 있으면 선생님이 한 번 더 살핀 이유는 그 장사치들을 비판하는 장사치들을 낮게 보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행위의 의미는 뭐였다? 나라 경제 형편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과일과 말총을 독점했었죠? 그래서 과일값과 만금값이 상승하고 제사나 잔치를 지내지 못하거나 머리를 싸매지 못하거나의 결과를 낳습니다. 그럼 그때 이제 조선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제사나 양반의 의관, 옷차림이나 행동거지 이런 걸 쭉 얘기하는 거예요. 뭐 모자 쓰는 것부터 신발 쓰는 것까지 다 이제 의관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예법에 집착을 했었다. 그래서 그 허례허식에 빠진 사대부를 비판한다가 허생의 상행위 의미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뒤에 허생의 시사삼책과 이완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허생은 북벌론의 허구성을 지적합니다.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청을 친다 그랬잖아요. 북벌로는. 근데 사실 청은 엄청 큰 나라야. 만약에 청이 이만큼 컸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요거밖에 안 돼요. 선생님 방금 찍은 이 점 이거밖에 안 돼. 근데 무슨 싸움을 하겠다는 거야? 죽을 일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명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명분만 내세운다는 거예요. 전혀 실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허생 생각에. 그래서 이제 이완이 고민을 하길래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길래 이제 한 말이 적극적으로 인재 등용해라. 임금이 그 인재 앞에 가가지고 계속 몇 번을 기다릴지언정 적극적으로 인재를 등용하려고 해라 지금. 그랬더니 이완이 하는 말, 안 돼요. 임금이 신하에게 몸을 낮출 수는 없거든요. 허생 1차 빡침. 하지만 거기서 더 다른 대안을 줍니다. 명나라 너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명나라. 그러면 명나라의 후손들을 적극적으로 케어해라.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 이제 왕족들, 귀족들을 명나라 후손들이랑 이렇게 결혼시켜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건 안 된다. 또 그건 안 된대. 자기들 권력은 또 엄청 챙겨요. 기득권 버리지 않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 청나라랑 교류를 해라. 문물 받아들여라. 그랬더니 안 된대. 근데 이제 조금 허생은 급진적인 정책을 조금 많이 얘기를 했는데 청나라랑 그냥 교류하라가 아니라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청나라랑 교류하기 위해서 변발로 깎아. 이 변발이라고 하는 거는 머리가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옛날 중국 그 드라마에 나오면 여기 앞머리를 다 밀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있잖아? 여기서부터 머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이거 뭐죠? 정수리서부터 머리가 있는 거야. 아이패드로 그리니까 뭔가 그림 잘 그리는 것 같은데? 이런 머리 하는 거야. 어떻게 이걸 하겠어. 우리 유교 사상은 뭐야? 머리카락도 부모가 준 거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말이 돼? 그래서 호복할 때 호는 오랑캐 호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변발과 호복은 사대부 예법에 벗어난다. 그래서 안 된대. 그러니까 어떻겠어? 허생이 빡치고야 말겠죠? 그래서 이완 너 죽여버리겠다고 막 이러는데 이완이 막 도망가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이완이 다시 찾아가는데 허생이 있던 곳이 막 사라지는 그런 미완의 결말 구조를 보여주죠. 완성되지 않은 결말 구조. 결국에 현실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고요. 인물 간 갈등 해결도 전혀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알 수 없는 결말 구조 작가가 의도한 거다. 일단 첫 번째, 여운을 형성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허생이 이인다운 면모. 이인은 범인의 반대, 즉 범인은 평범한 사람이고요. 이인은 특별한 사람이란 뜻이겠죠. 자, 그래서 왜 현실 문제 해결을 하지 못했냐? 당시 이 허생의 가치관은 조선에서 수용되기 어려운 거였어요. 결국에 그러한 점을 결말로 반영한 게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판서 내용이었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부터는 지문 분석을 하도록 할게요.